이성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성우 변호사가 좌파 종북주사파 당선자들의 사법 리스크를 쭉 한번 정리해 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네. 이제 대표죠. 대표라고 네. 불러야 되겠네요. 교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상태고, 예. 또 딸 조민에 대해서도 현재 1,000만 원 벌금 선고가 된 상태고, 네. 본인 사건도 지금 항소심까지 2년 선고받고 대법원에 올라갔고, 이제 대법관이 지명이 돼서 네. 해당 재판부도 구성이 된 상태죠. 네. 자,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본인도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2년간 가서 열심히 못 만들고 오겠다. 유죄 나올 거 알고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된 상태고, 기존에 있었던 증거관계나 증거능력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처벌 형량과 관련돼서는 죄명 자체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돼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 라는 거.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돼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예. 거. 그다음 감찰 무마 관련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관련된 문제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 내용 관련돼서 증거법칙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건 다시 유죄 판결에 대한 걸 상고 기각 형태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안에 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4개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점에 대해서 재판 지연 전술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연 전술이 가능하려면 일단 재판부 중에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 형태로 이걸 좀 검토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냥 소부에서 이걸 계류시키면서 지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근본적으로 존립해야 될 근간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가 아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부가 이제 4명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네네. 그러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못 내니까 할 수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두 번째의 이제 염려는 만약에 국회가 개원된 이후에 네. 법원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시도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일종의 정치적인 고려처럼 주장이 될 테지만 실제로는 협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리적인 다툼을 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법리적으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로서 판단이 되려고 한다면, 또 전원합의체가 되려고 한다면 네. 전원합의체에서 고려하여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법리적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점과 관련돼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관련 사건, 또 공동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네. 이것을 대법원이 직접 뒤집는 형태의 결론을 치닫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심 대법관으로 지금 지명되신 분이 항소심에서 실제로 그 정경심 사건을 판단했던 분 아닙니까? 네. 사건에 정통한 분이 이미 주심이 되신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고 할 때도 그런 점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 거부, 지연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141원에서도 짧게 논평을 했는데 지금 교도소에 한 3만 5천 네네. 명 정도가 지금 수감돼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대법까지 가거나 또는 중도에 포기해서 예. 확정이 된 사람들이 예. 한 40%고 네네. 60%는 수사 중이거나 네. 1심 재판 중이거나 미결 상태라 그러죠. 2심 재판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는데요. 예. 실제로는 이제 조국 대표가
법정 구속이 안 된 거, 네. 항소심에서 구속이 안 된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결 구금 인원이 너무 너무 많다. 네,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미결 구금을 많이 해서 실제 네. 6대4, 그러니까 6명 정도가 10명 중에 6명이 미결 상태의 예. 구속 아직 피고인이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조국 교수는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 CCBB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 소요까지 만들 수 있는 상태였고 이걸 정치적으로 또 평가받게 되는 이런 복잡성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 교수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2석 정도 되는 비례대표를 가졌으니까 네. 국민이 나를 정당하게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 뭐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8명은 반대한 겁니다. 조국 교수 난 당신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8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배심원으로 갔다 하더라도 10대 8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장일치가 과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법정 구속을 항소심에서 하지 않은 것은 네. 일종의 관용적 태도를 취했다라는 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평가에 이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관용을 베풀 곳에 베풀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뭐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이 형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무슨 위조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2심에서 2년 집행 2년 징역형이 나왔는데 네네. 그런데 구속 안 된 경우가 네. 이 조국이 말고 또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없고요. 제가 예. 전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니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심, 2심의 형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대법원도 비교 검토했을 때 대법원 독자적인 대법 연구관들이 독자적인 파기 사유를 발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보통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때는 1심, 2심의 법적 판단이 무죄와 유죄로 갈릴 때 이런 경우는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법원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현재와 같이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큰 차이 없이 형량 자체에 대해서도 2년을 실형을 그대로 선고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법정 구속을 안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네. 도주의 가능성, 증거 인멸에 대한 가능성은 뭐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범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전혀 1심과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안 되신 분은 조 교수님을 제가 거의 처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공정한 특혜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요, 그 김준혁이나 양문석이 있잖아요. 네네. 선거 때 제일 논란이 많았던 네. 이 둘인데 네. 이 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 처리 절차는 진행이 되겠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양문석 씨에 네.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이와 같은 편법 대출이 실제 관행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망합니다. 예, 사업체도 없는데 네. 집살 요구 이렇게 11억씩 대출을 젊은 분한테 이 경우에 이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죠. 금융권에 대해서 허위 서류 제출해서 네. 그 허위 서류에 기반한 대출 금액을 받아가서 대출 금액을 받을 때 적어냈던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죠. 전형적인 금융 사기입니다. 네, 그리고 보험 사기라는 것도 비슷한 구조죠. 네.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이 안 됐는데 허위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 조작해서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 그러니까 형법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는 네. 이 의혹 사건인데 네. 이것 관련해서 이제 그 11억을 불법 대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은 양형은 어떻게 보통 나옵니까? 돈을 못 갚고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6, 7년 정도는 최소한 선고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형이 나오는 거네요. 아니, 금융 질서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이게 네. 계속 누군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흉내내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경우에 11억을 어떻게든 돈을 다 이제 다시
새마을금고에 갚았다. 네. 그러면은 죄가 안 되나요? 아니죠. 돈은 이미 사용을 거짓말로 해서 가져가서 썼고요. 돈을 이제 갚은 것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형량을 할 때 네. 조금 감안해서 덜 때릴 수는 있다. 덜 때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금융 시스템을 공격한 행위다라고 할 때는 네.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 경향, 그러니까 부패 범죄를 상당히 현재 강경하게 처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혼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1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회사에 있는 돈을 이제 가지급금으로 가져가서 쓰고 신나게 쓴 다음에 갑자기 수사 들어오니까 빌려서 갚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할 때 선처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들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실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11억씩 되는 돈이 그 본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일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네.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11억이나 되는 돈을 허위로 가져와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발언까지 한 사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사유 갖고서는 다 문제가 없다. 선처해 준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모델을 따라서 금융기관을 공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받게 알겠어요. 될 겁니다. 네. 김준혁이는 이제 워낙 천박한 그 막말로 네. 논란이 많았는데 그 막말은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다 되죠. 사자 명예훼손 문제가 이제 일단 근 시간 내에 있었던 분들 같으면 그렇군요. 사자 명예훼손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위안부 가족협의회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래서 이제 뭐 군사 독재의 상징적인 인물을 공격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으나 하고 많은 수단 중에 그와 같은 표현을 선택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되신 것으로 보이고 이분이 이제 이재명과 정조가 같다. 네, 네. 이 표현 쓰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뭐 거기다 더 나가서 뭐 고종이 밤마다 섹스 파티를 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런 표현을 써서 자극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공격당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성적인 문제로 해서 비하적 발언으로 연결시키는 행동을 하신 거고 이분 표현 중에 보면 그 영조의 어머니죠. 숙빈 최 씨가 풍만하고 육덕한 몸매 뭐 이런 표현을 했다. 굳이 그걸 역사상에 있어도 그걸 강조하면서 히히덕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연산군 시절에 스와핑을 한 거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적 도덕 관념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을 한 건데 자, 이분의 사고방식을 그냥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준혁이도 그냥 아주 천박한 막말을 했던 자로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몇 가지 혐의로 이게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되면은 현재 법원의 취지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뭐 벌금 정도로 끝나야 될 사안이 될까요? 저는 사실 그거 이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역형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돈봉투 사건 그 혐의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자들 선거 전에 소환을 했더니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간다고 했다고 그러던데. 네. 이제 이자들에 대한 그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석 안 하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를 해야죠. 선거 때문에 기다려준 것도 있고 전국 전체에 있어서 선거에 불필요한 파장이 생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멈췄던 것이지 수사나 재판 절차가 선거 결과만 보고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엽관제 국가가 될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선거 당선만 되면 되네. 정권만 잡으면 된다. 네, 지역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더럽게 해든 뭐 어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범법적 승자 독식 구조가 형성될 텐데요. 네네. 그럼 나라가 다시 구한말로 돌아가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의와 원칙이 서기를 원하고 그게 아무리 공평하고 균등한 사회의 발전을 원한다 하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해서 부정부패가 판치는 이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몇 명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자들이 지금도 현역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22대 국회에서도 이제 다시 배지를 단 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기도 국회의원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국회에다 체포동의안 제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걸 비교해서 될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네. 수사기관도 그렇고 국가와 운영과 관련된 분들도 사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네. 용기를 잃을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음흠. 개인적으로 이것을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주저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네. 일제 강점기 36년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자유주의를 선언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독립운동 지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요.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오히려 더 빛을 내고 더 해야 될 의무와 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네.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해 나가야 되는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드디어 능력과 알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도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범죄자들이 지금 195석을 가졌는데 그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검사도 하는 거죠. 192석. 죄송해요. 192석 가졌는데 그 정도 마음으로 해야지 거학과 싸우는 거죠. 진짜 본인들이 어떤 거학과의 싸움 아닙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거학인지 아닌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그럴 네. 때일수록 좋은 판례, 좋은 수사 이런 것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하니까요. 네. 예. 그래요.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고 싶다. 네. 예. 자, 이재명이의 선거법 재판에 국토부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네. 영도 변경 강요 없었다 하면서 이재명이가 거짓말했다고 지금 증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 관련된 재판 결과가 아마 제일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권력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사법 정의가 결론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점도 명백하게 결론이 지어지고 정리가 되게 된다면 선거법과 관련돼서 몇 개의 의석을 가졌는지 앞으로 입법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걸 판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법부의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국토부 과장의 증언은 선거 후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는데도 과장이 말하자면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걸 증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4월 13일 날 아마 공판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유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서 성장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때에는 분노 감정이 휩쓸려서 여러 가지 선택이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유시민입니다. 자유시민이기 때문에 진술과 증언에 있어서 거짓말을 말할 때 그 거짓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제 대국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4강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국토부 과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권력에 굴복해서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풍향이 바뀌었네. 그러면 동남쪽으로 돌아 누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선거 결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의 확정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현동 네. 그 김인섭이 네. 이 2심 재판부가 이재명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뭐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증언이라는 건 사실 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증언을 보충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피고인이 다퉈야 될 상황이 될 때 그 자료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문서 결재와 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주장들로 충분히 이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성숙되어 있는데 굳이 나와서 뭔 얘기할지 다 아는 사람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본다 한들 갑자기 결재했던 이재명이라는 사인이 사라지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이재명이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 무슨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날이 오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또 일전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불가능한 기대일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이제 그런 측면이고 증인신문 관련 정진상 씨는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진상의 증언 정도를 확인해 보면 충분할 텐데 이미 공문으로 결제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이 존재하고 관계에 있었던 공무원들 또 관계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증언 없이 그대로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 이미 와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증인으로 안 부르는 것 자체가 유죄에 대한 그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까? 객관적인 판단상으로 봤을 때는 정진상, 이재명 두 명 다 필요하지는 않다. 정진상 증언 정도를 한 번 더 청취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화영이 이자가 자기가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김성태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유를 당했다 그러는데 이게 요즘 검찰 가면 술도 주고 그럽니까? 정수기는 있는데요. 네, 물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뭐 가끔은 음료수도 주긴 하십니다. 냉장고 네. 안에. 근데 검찰청 안에서 술 먹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검사들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이화영 씨를 이제 고소해도 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 창고에서 네. 김성태와 앉아서 뭐 음식을 먹고 술도 좀 뭐 반주로 곁들였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회유를 받았다. 예, 그런 식으로. 예. 네. 만약 진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이 존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화영 씨는 정말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이화영이가 지금 1심에서 중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뭐 저도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면은 혼자 고독하거나 혼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망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이 뒤섞일 수도 있고요. 이화영 씨도 여기 이화영이하고 김성태는 자주 술을 마신 사이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뒤섞여서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구운몽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에서 바로 나온 것인지 술을 수십 번 수백 번 마신 사이일 텐데. 네, 그게 법정 진술인가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진술인지 아니면 면접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접견을 해보고선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법정 진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1심 끝나고 그렇죠? 아직 2심은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거를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송영길 대표처럼 옥중에서 출마 선언하는 거 빼고는 없지 않을까. 변호사 통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변호사가 한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가 좀 궁금해서 이화영의 말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여튼 검찰은 이게 허위다 그리고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담당 수사검사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검찰청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저는 저는 술을 못 마셔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검찰은 술도 대접하나? 아니 당장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검사이고 박사님이 검사라고 쳐보십시오. 이화영 안 그래도 지금 위험한 피고인입니다. 그렇죠. 김성태도 위험한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 술 먹여갖고 만약에 회유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터져 나오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바보들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해도 술을 어떻게 권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게 문제도 예를 검사가 자기가 혼자 일할 때 야간 당직하면서도 술 한 잔 먹으면서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일했다라고 해도 대소특필될 겁니다. 이화영이가 법정 진술에서 한 발언이라네. 그래요? 예, 그러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니까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서로 해야 되겠죠. 그거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댓글에 한덕수 총리 월급 2배로 올려줘야 돼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멘탈 자리가 아닙니다. 예,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은 다 다뤘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이 미국 대통령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대한민국이 성립될 때부터 북한,
특히 공산주의 세력은 내각 책임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헌법은 미국 대통령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소야대의 경우에도 대통령 중심의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미국의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빌 클린턴 대통령 8년 임기 중에 최초 2년을 뺀 6년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최종 2년간 여소야대 구조였고요. 버락 오바마,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대통령이었는데 6년간 여소야대였습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도 8년 내내 하원은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정부가 거국 내각을 구축해야 된다, 또는 대통령이 중심축을 입법권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헌법과는 동떨어진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협상력이 뛰어난 분이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평화롭고 슬기로운 방식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리고 국민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약간 박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현재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 역사성, 투명성, 책임성, 정책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5월 동주 고사를 좀 생각하셔서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 맨날 싸우지만 풍랑을 만나서는 배에서 서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풍랑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 각자의 갈 길을 가더라. 이런 5월 동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이런 때인 것 같은데요. 괴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기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기 있는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원칙을 가지고 야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앞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제압을 진행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법승TV, 법으로 이긴다 법승TV를 진행하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